저는 좀 밀린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이제 석기시대 수면 패턴인데요. 원래 인간의 우리가 석기시대 식단이라는 게 있듯이 석기시대 수면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해지면 7시쯤에 자서 7, 8시에 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8시에 잔다고 치면 7시, 8, 9, 10, 11, 12. 그러니까 한 5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한 2~3시간 또 활동을 한대요, 새벽에. 그래서 그때 이 조명등을 켜고 동굴에 그림을 그렸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새벽에 춥잖아요. 다시 또 이제 몇 시간 또 자는 거예요, 해 뜰 때까지. 그래서 원래 잠을 2번 자는 게 석기시대 수면 패턴이라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에 이거는. 제 수면 패턴이 석기시대 시기인데, 지금 활동기예요. 밤 한 1시부터 한 4시 이 정도까지가 2~3시간의 또 제 활동기인데, 아예 푹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잠이 안 오니까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일어나서 쭉 적어봤어요. 이 얘기를 좀 쭉 하려고 하는데, 엎드려서 딱 적고서 이제 찍으러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사진은 오늘 오전에 찍은 그 제 500평 포도밭 사진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이제 한 50% 정도 식재를 했고요. 아무튼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이 땅을 사고 살 때 정말 돈이 부족해서 그때 이제 고추전 마동주택을 사주신 분에게 고추전의 그 본점의 권리를 주겠다 했던 이유가, 저 땅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이 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겨울에 그냥 쓱 풍광만 보고 샀는데 괜찮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정비하고, 뒷산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뒷산에 딱 갔는데 옛날 임도가 있는 거예요. 비포장 임도. 그때 땅을 살 때는 그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한 3~4m 폭에 다져진 단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땅 살 때는 그게 안 보였죠. 이렇게 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산이라서 상당히 튼튼한데, 거기에 텐트를 한 10개쯤은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그 글램핑장처럼 좀 텐트를 좀 넣고 아미고님들이랑 일요일날 바베큐, 이렇게 바베큐는 밭에서 구워 먹어야죠. 이렇게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산 밑에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좀 그 시기는 정말로 제가 해외 컬렉터한테 그림을 팔았을 때 이제 한턱 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제가 사둔 그 땅에서 한번 바베큐 파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이 온 김에 조그만 연못도 파서 거기다 이제 연꽃을 심으려고 하고. 제가 연신 얘기했는데 저번에, 그러니까 뭔가 바라보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아이콘이 필요했던 거죠. 요즘에는 이제 연꽃도 붙이지도 않는데, 이제 그 단계를 또 넘어선 것 같아요. 뭔가 이미지가 필요한 또 단계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2011년, 12년 그때였고. 어쨌건 하지만 연꽃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한 2개 파서 연꽃을 거기다 심으려고 하고요. 갔는데 되게 기분 좋았던 게, 갈대밭이 있고 이쪽에 한쪽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우대가 있어요. 신우대. 제가 자랐던 시골에는 항상 신우대가 밭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언덕 같은데. 그래서 신우대를 보니까 좀 어렸을 때 생각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화살 만드는 신우대 있잖아요. 신우? 신우의 오원은 정확히 아직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심어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여요. 포도나무 몇 개 보이죠, 뒤에.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거기 정비하던 쇼츠도 좀 올릴 건데 정말 피곤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1박 2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안 끝나가지고 하루 반을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꼭 때가 되면 저 포도밭을 한번 초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하고 싶은데, 제 포도밭은 혹시 아미고님들이 그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할 때는 임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땅을 사는 이유는 향후에 이제 아미고님들이 귀농귀촌을 할 때 그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꼭 제공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무주한의원 선배가 책을 좀 추천해가지고 2개를 보고 있는데 재밌어서 좀 잘 보고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의학이라는 책이고 굉장히 두꺼운 좀 전문가 느낌이 나는 책인데 한의사들이 꼭 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자생리학, 황제내경, 양자의학이라는 양자의학 관련된 책인데 이거는 총 4권이에요. 그래서 4권을 다 샀어요. 제목을 보니까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책을 지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뭐 그냥 한 20살 때부터 이런 책을 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의학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계획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점점점 가시권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계획 중에 하나가 일종의 민간 의료하고 한의학, 양의학, 뭐 대체의학 모든 것을 통합한, 그 다음에 뭐 신비주의까지, 뭐 예를 들자면 구마 신부까지도 그곳에 와 있는 모든 방법, 지구상에서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의료법을 전부 모은 통합 의료센터. 그리고 거기에는 음식도 치료기 때문에, 음식도 약이기 때문에 음식까지 가급적 뒤에 뭐 없는 어떤 토종 농사, 1차 농사까지, 그러니까 그 먹는 음식에서부터 치료를 할 수 있는 식재료만 가지고서 식단을 만드는 거죠. 만들면서 모든 통합,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통합 의학이 들어오는 그런 의료센터 같은 거죠. 그거를 꼭 일단 돈 되는 대로, 뭐 저는 돈 버는 대로 지갑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거기 뭐 의사 월급만 주려고 그래도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책을 뭐 최근에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뭐 20살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쭉. 근데 새롭게 이게 개정판이 나온다거나 좀 최신판이죠. 그러니까 양자의학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보면 이게 출판일이 2023년 12월이잖아요. 지금 나온 지 몇 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은 좀 안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항상 뇌과학 공부할 때도 신경과 의사들이 보는 책을 사서 봤어요. 실제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는 책을
그 내과학 책도 이 정도 두께였어요 그때. 완전히 박문호 박사가 쓴 건 다 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게 된 건데. 자, 그래서 저번 이야기가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를 제가 얘기하면서 에밀 쿠에를 의사로 소개했는데, 그거는 잘못 소개됐다고 볼 수도 있고, 원래 에밀 쿠에는 약사였는데, 근데 의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돼. 에밀 쿠에가 활동했던 시기가 1857년생이니까 1860년에서 1910년?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식 지금 현대의학의 체계가 언제 갖춰졌느냐를 그 의료의 역사로 봤을 때 1920년대로 봐요. 이후로 봐요. 물론 영국에서 이때쯤에 의료와 관련된 법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약사가 의사보다 권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에밀 쿠에가 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의과대학을 나온 정신과 의사였고, 에밀 쿠에는 약대를 나왔는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약사라고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를 널리 퍼뜨리는 자기 암시라는 책을 쓴 사람이란 말이죠, 에밀 쿠에가. 그러면은 둘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프로이트하고 에밀 쿠에가. 그러면은 그 당시로 갔을 때 프로이트의 어떤 사회적인 덕망과 권위, 의과대학을 나온, 그 다음에 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했던 에밀 쿠에의 권위, 누가 더 높았을 거냐 말이죠. 에밀 쿠에가 더 높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민국이라고, 이제 제가 그 꿈이 해민국의 꿈인데, 그 모든 통업의학을 다 아예 먹는 거부터 토종으로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농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궁극적으로 그 장소는 해민국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야미고부터 해야 되겠지만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좀 넓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철저하게 야미고부터 혜택을 준다로 이렇게 완전히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더 달라고 하는 사람만 나타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나를 먼저 믿어주고 투자한 사람부터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걸 경영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참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 때 궁중에가 약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방. 의사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병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약방에서 약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의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약사와 의사의 구분이 좀 안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한의사 개념이죠. 한의사가 주로 침 놓고 약 지어서 하고 뭐 이러잖아요. 약사에 좀 가깝잖아요, 한의사가. 한약방. 지금 막 다 약 짓는 사람하고 뭐 침 놓는 사람하고 다 전문화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때는 뭐 워낙에 뭐 만병통치약도 많았고 돌팔이가 엄청 많았던 때예요, 이때가. 그 에밀 쿠에하고 프로이트가 있던 때가. 그래서 약을 짓는 사람도 의사라고 불렀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에밀 쿠에가 약사였지만 그 시대로 가보면 또 의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자기 암시를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1922년에 나온 책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옛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 나온 책이 더 이렇게 고전이고 뭐 대단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과학 쪽이 조금 들어가 버리면 옛날 책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과학이든 의료든 간에 5년이 지나면 기존의 과학 논문과 의료 논문의 5년이 지나면 50%가 폐기 처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 건지 찾아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노벨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론이 잘못됐다고 증명하면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에밀 쿠에도 그 자기 암시라는 책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뭘 실수했고 그런 거는 제가 에밀 쿠에를 만난 건 자기 암시라는 책을 읽어서 만난 게 아니고 이성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동기부여 강의 지금 거의 나이가 90 정도 돼가실 것 같은데 이분 강의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에밀 쿠에에 대해서 강의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무노력의 무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무노력의 노력이에요. 에밀 쿠에 하면 무노력의 노력이다라고 저에게 알려줬던 분이 이성원 씨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에밀 쿠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다시 자기 암시라는 책의 요약을 봐도 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동기부여 강의할 때 이거는 이제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예전에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 뇌과학자 중에서 한 번 큰 성공보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했을 때 그것이 이기는 습관이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예전에 자녀교육 강의에서 얘기했던 두뇌 엔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 번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 황농문 씨가 얘기했던 거 같네, 강의에서. 강한 늑대, 중간 늑대, 약한 늑대가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이 중간급 늑대가 B급 늑대가 C급 늑대를 계속 여러 번 이기게 되면 자기가 다 이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A급한테 얘가 졌는데 그 횟수가 많아지니까,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A급한테 대들어서 A급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약간 그런 비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밀 쿠에가 말했던 자기 암시는 뭔가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상상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암시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기는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에밀 쿠에가 말했던 상상이에요. 근데 요게 형성된 거를 아비투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당연해져야 돼요, 이게. 아비투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좀 정리를 해야 이게 되는 건데, 자, 이기는 습관에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게 예측력하고 인내력이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했어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그때 사냥개 얘기를 했는데, 멧돼지든 사슴이든 도망가는 사냥개가 있는데 사냥개 여러 마리가 쫓아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그 사냥꾼들의 어떤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일 건데,
맨 앞에 가는 사냥개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냥개를 쫓아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애들은 지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맨 앞에 가는 사냥개는 목표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앞에 사슴하고 멧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은 내가 지금 개를 따라가는 거야? 목표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방을 했을 때 무작정 그게 뭐랄까 자기 내면의 진짜 충동이 아니었을 때 그게 인내력이 바닥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냥개랑 인간이랑 좀 이렇게 자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러면은 저 멀리 보이는 멧돼지나 사슴은 인간에겐 뭐냐면은 가시권 내에 가능성 있어 보이는 목표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생각에 즉 시야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시야에 들어왔다 뭔가가 시야에 들어왔다는 것은 잡을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가능성을 느끼는 가시권이라는 게 범위라는 게 이게 뭔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넓어져요. 그 넓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지평을 넓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평. 그러니까 이 가시권 시야를 넓히는 게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평이 넓어진 것을 아비투스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비투스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기는 습관에서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꼭 등장을 해야 되는데 비고츠키의 비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 지점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잘게 쪼개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비고츠키라는 거예요. 잘게 쪼개면 이게 만약에 이게 한 계단이야. 이렇게 계단이 커. 그러면 사람이 크기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된다고 쳐요. 이걸 못 올라가잖아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이 여기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비계 설정이란 말이에요. 비계 설정. 이 비계 설정이랑 지평을 넓혀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여기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게 요거죠. 그런데 이 계단을 만들어내는 것, 시야를 넓혀가는 것 자체가 자 상상은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상상은 상상은 이렇게 높게 해도 돼요. 높게 해도 되는데 일상은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이게 그 B급 늑대가 C급 늑대를 여러 번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올라가다 보면 이거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이거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인데 자기 자신이 그 부담 없이 목표를 잘게 쪼개서 계속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 높은 곳을 내가 갈 수 있겠다는 저절로 상상이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것이 상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절로 그게 가시권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가능성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가려면은
이 지평을 넓히는 지평을 넓히는 것을 공부라고 하겠지만 또 하나가 있죠. 체력이죠. 에너지. 지평과 체력을 동시에 가져가야만이 그걸 공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육체적인 것을 항상 동반한다. 공부는. 그래야 두뇌가 이기는 습관이 들고 그것이 바로 도파민 회로고 그것이 제가 두뇌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이게 몸하고 어떤 뭔가 제스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운동이 됐든 간에 몸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도파민의 두뇌 엔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고 싶었고, 칼 융이 했던 얘기 중에 피하려 하는 것은 계속 쫓아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에밀 쿠에가 의도적인 노력하면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똑같은 건데, 도망가려 하면 따라온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가난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면은 그 가난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조하고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대응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높은 곳을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믿음의 신을 제가 이름 붙인 게 연신이에요. 연신. 그럴 연자. 제가 연꽃만 얘기했는데 연신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연신. 꼭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그 연신에 도달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도달을 해야지 그것이 진짜 아비투스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상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아비투스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비투스라는 어감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어감을 갖고 있냐면 구조나 구도가 완전히 파악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완전히 파악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파악돼야만이 그게 자연스러운 상상이 가능해요. 근데 구조나 구도를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구조나 구도가 뭐예요? 오늘 또 우리 예명 하나 나오네. 기초 원리잖아요. 길이 원리, 또 법칙 같은 거. 여기에 대한 공부가 따르지 않으면 구조와 구도의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상과 아비투스로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평을 넓히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부와 수련이 필요한 거죠. 이거 없이는 지평이 넓어지지 않을 것이고 구조나 구도가 파악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때. 신한테 어린애가 엄마한테 저거 사줘 하는 것처럼 저거 나한테 던져줘라는 때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당연히 올 거라고 믿는 연신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부와 이런 수련이 비고축기의 바로 비계 설정이고 작은 계단을 나눠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죠. 자, 물론 제가 아미고님들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가야만이 되는데 고리들이란 인간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제 어떤 성장을 보니까 약 매년 8배를 성장하더라고요. 제 목표는 10배인데 10배까지는 안 되고
8배 정도씩 성장하더라고요.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단계씩 가는 게 정상인데 저는 지금 1년에 8단계씩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힘들죠. 여기서 암벽 등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운이 좋거나 또는 신께서 도와주거나 뭔가 또 제가 그동안 쌓은 내공이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뭐 두세 개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해서 저에게 투자하시는 아미고님들은 동반해서 이 8배의 효과를 같이 저는 뭐 다 줄 거니까 8배를 벌어서 뭐 4배만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더 아예 더 대출해서 더 드릴 거니까 보답을. 아미고님들은 10배가 되겠죠. 저는 8배지만 더 주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8배 성장을 하고 아미고님들은 10배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제가 성장하고 더 20% 더 그렇게 이제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아마 은행빚을 20% 정도 진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 더 대출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또 빠뜨린 이야기가 이런 거죠. 의도적인 노력이 하면 된다 이거라면 그냥 자연스러운 상상 아비투스 연신이라는 건 뭐냐면 되니까 한다예요. 되니까 하는 거야. 이게 아비투스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이게 자기 암시가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된 상태가 되니까 한다. 하면 된다는 이게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하면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계속해서 이걸 외친다는. 그래서 그 에밀 쿠에가 제시한 그 문구도 그 문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구를 하면 된다로 느끼느냐 되니까 한다로 느끼느냐의 그 문구를 느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구를 우리가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 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런 문구를 붙여놓은 사람 치고 그 문구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반대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걸 제가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거의 이제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이 얘기 안 했네. 우리가 지평을 넓혀서,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공부와 수련이 필요한 거고요. 자, 공부, 수련이 약간 육체적인 느낌이 있죠. 공부, 책을 보고 스승한테 배우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에밀 쿠에를 이성원 씨한테 배웠던 것이 에밀 쿠에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준 거거든요. 이분은 뭐 저보다 거의 35세 정도 많으신 분 같은데,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에밀 쿠에를 저한테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밀 쿠에의 본질만 딱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에밀 쿠에를. 그래서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한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되니까 한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자, 그럼 지평만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도가 생기죠. 고도. 더 높은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죠. 왜? 그게 시야에 들어오니까. 별을 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죠.
달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 지금 정말 진짜 가잖아요, 인간이. 평수도 넓어지지만 높이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자, 그러면서 이 되니까 한다는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등반가 했던 말이에요. 왜 산에 가냐? 그러니까 산이 거기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정말이나 볼까요? 간단하게 이 정도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사람 누구고 어떤 말을 했는지. 산이 거기에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산이 거기에 있어서 그곳에 간다라는 누구나 여기 있네. 영국의 사나이인 조지 멀로리. 딱 나오네. 영국의 사나이인 조지 멀로리는 산을 왜 오르느냐는 질문에 산이 거기에 있어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 것 같은데. 조지 멀로리. 그럼 몇 년생인가 볼까요? 조지 멀로리 1886년생이고 1921년에 에베레스트 등반 대원으로 선발되었고 2차, 3차 등반을 했는데 실종되었다. 1924년. 아무튼 아무튼 이 명언으로 더 등반의 기록보다는 이 명언으로 더 유명해진 분이네요.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오른다라는 이 유명한 말.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케이. 요게 이런 거죠. 산이 되게 대답이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이게 상상의 경지라는 거예요. 되니까 한다라는 경지라는 거. 이게 아비투스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장명을 해드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비투스하고 전혀 뭐 관련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아비투스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만트라이면서 주문이면서 자기 암시 문이다 이거예요. 그게 호칭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했죠 저번에. 호칭이고 그거를 이렇게 오행 상생으로 이 오행 상생의 어감이 이게 어감이에요. 어감. 그래서 오행 상생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 김구라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 요게 목이고 목, 수, 목, 화 이렇게 돌아가요.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가. 김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음이 오행상생으로 돌아가면 뭔가 좀 부드러워요 이게. 그래서 영어식 닉네임이 좀 잘 나와요. 딱딱하지 잘 돌아가. 아무튼 혀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가 좋아야지 좋은 이름으로 진단이 되고 나와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수가 부족하냐 그러면 한 번 더 술을 한 번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받침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수가 많이 들어가게끔 단어를 선정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에게 부족했던 어떤
오행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10년 대운, 20년 대운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잘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배씩 갑니다. 8배씩. 그 얘기 하려고. 자, 2019, 20, 21, 22, 23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또 이제 24, 25, 25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하트 페어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최근에 계약을 한 건 했는데, 지하트 페어가 아마 지하트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것 같아요. 아트 페어가 너무 흔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지하트에 돈을 얼마를 썼나 봤더니 4.5억을 썼더라고요. 한 체감상은 제가 5억은 쓴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5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시했던 곳이 아주 큰 곳은 아니잖아요. 백스코 같은 데 하려면은 지금도 올랐는데 5억에서 7억이 들어요. 이 경비가 있어야만이 백스코에서 아트페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억을 자기가 쓰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어요. 지하트페어를 하되 자기들이 한 1, 2년이든 2, 3년이든 손해를 감수하겠다 하고 아트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났는데 그 업체명은 제가 지금 비밀로, 이게 업체명을 얘기해주면 자꾸 방해꾼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안티 세력이 꼭 안 좋은, 제가 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명은 비밀로 하고, 어떤 업체냐면 그러니까 의료산업 페어를 하는 업체예요. 원래 참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의료기기 엑스포를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를 상대로 의료기기를 팔고 이렇게 수입 의료기기 등등등 그걸 페어를 해왔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미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미술품을 병원과 의사들한테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만 팔다가, 의료기기만 팔다가 이제 미술품을 팔자 이거죠.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우리 어떻게 미술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이제 지하트를 선택한 거죠. 지하트랑 손잡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업체가 드디어 백스코에서 지하트 페어에 일단 전체 비용을 감당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글쎄 첫 해는 당연히 안 나고 1년 후에 날지 2년 후에 날지 모르지만 보통 한 3회까지는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전체 부수비를 대야 되는데 부수비하고 운영비 한 7억 정도 든대요. 그거를 과연 뽑을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은 만약에 그 예술가들한테, 보통 아트페어들은 그걸 부스 임대료로 다 뽑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그 지하트 그 회원들이 그렇게 부자 화가들 아니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7억이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지하트 회원들의 부스비는
한 3억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업체가 4억을 감당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하트를 지원을 할 때는 정말 백스코나 코엑스나 이런 데서 꼭 하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돼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제가 한 3년 이상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력 지하트도 더 많이 알려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료기기 엑스포를 하는 업체가 지하트한테 손잡자고 또 손을 내밀고 이런 때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한 2, 3일 전에 계약한 건입니다. 네, 기쁜 소식 전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